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점심시간에 투자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밥보다 투자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글쎄요. 장도 빠지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것저것 한번 논할 분을 이 어려운 한국에 유명하신 분 한번 제가 초대했어요. 어떤 분이죠? 행복한 투자의 성공 법칙이라는 저서를 내신 분인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금융이 과거에 대한투자 신탁이라고 신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갔지만 한때 대한민국은 펀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 펀드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입니다. 현재 강남파이낸스 W센터에 계시는 김대혈 부장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에서 PB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입사한 게 뭐 방금 얘기하신 대로 1995년에 이제 대한투자신탁. 95년.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31년 됐네요. 중간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를 7년 했고 2007년 펀드 붐이 불 때 펀드 애널리스트를 이제 6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영업 현장에서 뭐 PB, 지점장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책을 좀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투자의 성공 법칙 그런 책을 썼고 오늘 그런 얘기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씨 어때요? 이분이 사실 애널리스트도 했었는데 그냥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펀드 열풍이 불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지금은 WM 쪽에서 가장 고객과 접점이 있는 리테일에서 또 고객을 만나는 계신 분이고 다양하게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빈센트 완전 선배님이시네요. 그럼요. 뭐 하나같이 선배죠. 근데 부장님 사실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글쎄요. 시장과 다소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투자 열풍이 직접 투자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사실 인생의 정답은 없겠지만 한 30여 년간 이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직접 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물론 간접 투자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 30년간 지금의 이 패션의 흐름, 변화 등을 봤을 때 좀 소외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팬데믹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135조입니다. 개인 투자 자금이 엄청난 자금이 그때 들어왔고 그때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고 사실 지금 뭐 4년 지나면서 보면은 결과들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대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지금 좋은 성과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좋지 않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전략 혹은 투자 전략 그러면 제가 이제 간접 투자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직접 투자하기에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사례로 들어드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성과를 혹은 장기적으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영 씨, 네, 사실 다정 씨는 직접 투자만 하잖아요. 저는 직접 투자죠. 그렇지. 근데 왜 간접 투자 안 하는 거야? 뭔가 직접 투자가 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속이 뻥 네. 뚫리는 느낌이다. 직접 음.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면 물론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 부담은 적지만 왠지 좀 끔찍해요? 아니요,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적재적소에 내가 원할 때 탁탁 네.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데 뭐 방금 김대호 부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성과를 놓고 보면 그렇죠. 간접 투자가 꼭 직접 투자보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확률적으로 직접 투자는 반드시 공부라는 걸 수반해야 되는데 그 공부 참 어렵잖아요. 사실 저는 반성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도파민 투자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도파민 투자 즉흥적으로. 네. 근데 뭐 편프 정도면 제가 인정. 왜냐하면 오늘은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약간 하락 전환하고 저 있지만 오늘 틀렸어요. 아직 몰라요. 장 끝나기 전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도파민 투자, 직접 투자의 대명사구나. 뭐 그런 거 있겠는데 자, 오늘 행복한 투자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이거 2024년 작년 2월 달에 나왔다는 건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오늘 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책을 한번 봤습니다. 아, 겉에만 봤구나. 어때요? 겉에 딱 보니까. 읽으면 투자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될 것 같은, 네,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책을 한번 봤다는데.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도파민. 네. 그죠? 직접 투자하면 도파민이 발생하죠. 왜냐면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니까. 중요한 거는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팔로우업을 하느냐인데 우리 직장인들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 얘기를 나오는데 물론 간접 투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상품도 많고요. 사실 ETF가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중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ETF 시장이 큰 이유도 제가 보기엔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모두들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이 금융 자산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융 자산 관리 왜 중요한가요?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봤을 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이 대표적이고 금융 자산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예금부터 주식부터 금융 자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실물 자산 부동산이 80%가 넘죠. 금융 자산은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이제 금융 자산이 과거에는 약간 소외되고 부동산 위주의 어떻든 자산 증대가 왔다면 지금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된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요즘 뭐 MZ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아쉬움이 많은데 금융 자산으로도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부동산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금융 자산. 그리고 또 하나 금융 자산 중에서도 예금, 주식, 그죠? 주식형 자산 이런 게 있다면 예금 자산보다는 주식형 자산, 주식 관련 자산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담인데 네. 지금 페이지 보니까 강릉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동문이요? 저 그 강원도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 원주여자고등학교 나와서. 반갑습니다. 뭐 동양 동문 뭐 그런 겁니까?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강릉이 올해 가뭄으로 참 고생이 많았는데 두 분의 케미가 강릉 지역에 다시 한번 희망이 섞이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강릉에서 그래갖고 뭐 6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률적으로 6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네. 좀 유명한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뭐 좀 짠다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장표를 쭉 보니까 뭐 노후 대비 필요성, 그러니까 기대 수명부터 얘기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뭐 이건 이제 단순한 얘기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가 이제 길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평균 연령을 83세로 얘기하는데 우리 보험 개발원에서 얘기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8세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0세를 산다.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역시 이제 돈이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지금 통계조사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중들이 65%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공적연금이 61%. 결국은 사실 노후 대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 관리할까? 이런 데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인데 자칫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부장님 뭐 많은 아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뭐 잠재 성장률이 0%로 가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등등 맞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 30여 년간 이 바닥에서 쭉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자산 중에 부동산에서 금융 자산의 비중이 이제 20%밖에 안 되는데 그 20% 중에 또 상당수가 우리 예금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래프 잠깐 보시면 결국은 이제 금리 수준이죠.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시대에는 고금리가 가능했습니다. 그죠? 고금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는 건 뭐 당연히 다 아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 비중, 우리는 가계들의 금융 자산을 미국하고 국내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예금 자산 비중이 46%예요. 그리고 주식 자산, 주식 관련 자산이 21%.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 자산이 53%거든요. 네. 예금이나 이런 자산들은 12%.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왜 그럼 이게 안 오냐? 그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과거의 경험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 자산들 우리는 집을 하나씩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우선적으로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예전에 IMF나 2008년의 금융위기나 이런 걸 겪으면서 주식 자산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안 좋은 기억들이. 그래서 주식하면 위험하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접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주식으로 지금 시작해서 또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변화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향후의 금리는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 제로 금리도 얘기하는데 더 낮아진다면 결국은 주식 관련 자산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필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익을 어떻게 내요? 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잠깐 보니까 이 투자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시고 있더라고요. 부장님이 생각하신 투자의 속성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오늘같이 주식시장에 빠진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그러면 이런 거죠. 투자는 뭡니까? 투자는 사실 예금 정해진 금리를 준 예금을 제한 모든 것이 투자죠. 사실 부동산 펀드,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주식이 이제 주 이슈니까 주식은 변한다. 그래서 주식 자산, 이 투자 자산은 변하죠.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플러스가 나기도 하고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우상향한다는 거고 그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올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우상향 해왔고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이럴 때는 이제 하락 쪽의 변동성, 쏠림 현상이 있었고 과거에 우리 IT 버블 2007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랠리 가깝게 보면은 우리 9.11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쏠림 현상이니까 시장은 중심축은 우상향 하나 올라갈 때 좀 과도하게 몰리고 떨어질 때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뭐 개별 주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의 변동성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런 투자안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네. 자, 10% 수익 내는 안이 있습니다. 연 10% 혹은 뭐 단기적인 10% 수익을 계속 낸다. 50% 수익 냈다가 30%만 깨먹어요. 네. 50% 수익 냈다가 30%만 깨먹어요. 합치면 20%죠. 그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벌금 까먹고 벌금 어떤 게 까먹고. 가장 수익률이 좋을까? 대박을 냈다가 한 50% 대박을 냈다가 30%만 깨먹고 네. 이런 것이 나을까? 10%씩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거죠. 뭐 복리 투자 보면 글쎄 1안이 가장 네. 저는 무차별할 것 같긴 한데. 역시 빈센트님. 오. 저는 편다수님 어떻게? 사실 4만을 생각했습니다. 4만. 네. 사안이 아니고요? 네. 4만까지는 좀 겁이 나고. 네. 4만에서 자, 먼저 벌고 조금 4만. 네, 한 네네. 다음에 결과를 네, 그거를 원동력 삼아서 다시 결과를 볼까요? 네, 이런 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연 10% 아니면 달리 10%를 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복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편차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50% 수익 났다가 30%만
이루었을 때 결과들은 사실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복리 효과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복리 효과다. 효과다. 네, 잘 아시는 얘기가 사실 이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사례가 뭐 우리 워렌 버핏을 보도 나타납니다. 뭐 많은 변동성이 있지만 워렌 버핏이 지금 이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사실 이게 하나의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산이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효과. 워렌 버핏은 지금 이제 올해 은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워렌 버핏이 1995년에 65세였어요. 1995년에. 그 이후에 형성된 부가 워렌 버핏 자산의 80%입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와. 빌드업. 65세부터. 빌드업이죠. 네. 30세면 60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투자를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또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일반인이 10% 수익 냈다 10% 깨먹고 30% 수익 냈다 30% 깨먹고 50% 대박 났다가 50% 깨먹고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 제외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것도 사실 뭐 레이디 퍼스트 하시죠. 네. 이것도 이란이 가장 손실이 적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란이. 직감적으로. 네. 직감적으로. 자, 결과를 볼까요? 이란이 손실이 적죠. 제자리에서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거는 사안이에요. 사안. 거의 50% 수익 났다 50%는 깨먹으면 제자리에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제자리에 있을 것 같잖아요. 급격히 망가집니다. 급격히 망가집니다. 왜냐? 50% 한번 수익 냈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려면 100% 수익 내야 됩니다. 100%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들은 결국은 변동성을 관리해야 된다.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냥 수익이 계속 많이 나면 좋지만 한번 결정적인 실수했을 때 이걸 만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네.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을 잃지 마라. 사실 이게 이거하고 연결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 같습니다. 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이게 궁금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유독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도 하락해요. 그러면 부장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자연시장을 봤으니까 글쎄 뭐 이런 얘기가 좀 식상하려나? 필요한 조정?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죠. 어쨌든 필요한 조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것이 좋겠으나 그런 원동력이 없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복리 효과를 지금 우리 시장에 대입해 보면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워요. 네. 포모 현상도 상당하거든요. 네네. 오른 주식만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 주제를 가지고 뭐 2, 30분 얘기해도 뭐 짧겠지만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물론 오늘 이제 FMC가 있을 거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뭐 그렇죠. 어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사상 최고치였고 오늘 조정.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6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중간에 한 달씩 계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 오를 때 빠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사실 오늘 같은 조정을 우리가 뭐 시황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고 싶은 놈한테 뺨 때린다. 사실 우리가 시장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반도체나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반도체나 몇몇 종목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지금 상당히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얘기만 한다면 어떻든 지금은 주식시장이 약간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가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오늘의 금리 결정. 사실 금리 결정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 연준이 바라보는 향후의 금리 정책 방향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갈 건가, 경기 둔화에 포커스를 둘 건가 이런 얘기들이 이 조정이 길어지느냐 아니느냐란 그
모멘텀이 될 거고요. 어떤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부담을 해소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세적으로 6월 달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뭐 우는 사람 뺨 때린다는 것처럼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으세요? 시장에서는 어떻든 가치에 대한 평가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요. 사실 뭐 미국 시장 다 사상 최고치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뭐 누구나 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인데 네. 문제는 그 조정이 길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오늘 밤에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편적인 투자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자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자선 관리 도대체 어떻게 방향 설정해서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방향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바라보면 어떻든 우리가 쉬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잊고 있었던 얘기를 한번 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의 기본은 역시 이제 우리가 생애를 바라본 내 생애를 바라본 관점에서 이런 식의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본. 왜냐하면 우리 특히 직장인들 바쁘다 보면 잊어먹습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방향성, 이 방향성에서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좀 차별화시키는 거죠.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차별하자. 재테크는 단순 어떻게 보면 약간 협소한 개념. 그러니까 뭐 주식을 투자한다, 뭐 코인을 산다 이런 단편적이라면 재무 설계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 혹은 내가 살아갈 방향 혹은 내가 목표하는 자금 이러한 계획을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추구하는 거 그것이 1단계 결혼, 내 집 마련 아니면 노후 설계 거기에 맞춘 내 목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를 맞춰 나간다. 그걸 적어도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를 되짚어 보는 시간.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거군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나를 점검해 보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는 거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사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중간 정도한 리밸런싱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맞춰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우리가 하다 보면 네. 잊고 삽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자산 축적 단계, 뭐 인출 단계 이런 것들 많은 도표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기재 설명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생애 주기 단계는 어때요? 최근에 뭐 국민연금 이거하고 논의가 많이 되잖아요. 국민연금 고갈된다. 아니면 여기서 더 기간을 당겨야 된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 잘못하다가 프랑스 꼴 난다.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생애 주기별은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도 긴 얘기지만 네.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뭐 개인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전에 말씀드린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각종 개인들의 결혼, 주택구입, 퇴직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퇴직 후의 어떤 삶, 그죠? 근데 우리가 수입은 당연히 퇴직하면 줄게 되고, 그죠?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보시면 노후에 우리가 필요한 자금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뭐 각각의 상황이 틀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산을 쌓아가는 축적하는 시기에는 자산소득도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그래서 저는 제 책에도 뭐 강조드렸는데 일이 잘 돼야 투자도 잘 된다. 일이 잘 돼야 투자도 잘 된다. 근로소득을 기본적으로 쌓이면서 그게 또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꾸 자산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산 수익률도
장기 투자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증식에 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근로소득, 내잡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키우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자산이 쌓였을 때 이제 인출하는 단계 되면 그때도 물론 자산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연금 소득 중심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재무 설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은퇴한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적정 생활비를 336만 원 정도 얘기합니다. 최저 생활비 240만 원. 그러면 330만 원을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거를 역산해 보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요. 투자 수익률 3%일 때. 그래서 우리가 10억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억을 지금 내가 빨리 10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이제 파이어의 어떤 기본적인 네. 접근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금 중심의 자산 관리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우리가 연금 자산 관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10억이 어떻게 되냐? 자, 10억을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건 일반론입니다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다. 급여가 네. 월 300만 원이다. 네. 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평균 3.7%. 연금 수익률이 좀 더 한 5% 정도 잡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우리 급여에서 9%가 매월 빠집니다. 네. 급여에서 빠집니다. 자동으로. 퇴직연금 월급의 8.3%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럼 직장 다니면 두 개가 쌓이는 거예요. 개인연금 우리가 소득공제 받는 만큼 월급의 10%를 저축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이대로만 30년 근무하면 10억이 그냥 쌓입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살다 보면 자동차도 사야죠. 선물도 해야 되죠. 집도 사야 되죠. 중간에 네. 이게 끊임없이 이 인마이 포켓 하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네. 것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 그냥 회사에서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는 빠지고 받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자동으로 들어줍니다.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축은 제가 10% 급여 10%만 하라는 했을 거를 가정한 겁니다. 가정. 다 빠지고 난 다 후에 빠지고 난 다음에 급여의 네. 10%, 급여의 10% 왜냐하면 이거 연금저축 하시면 세액공제 받으시잖아요. 네. 세액공제 받는 만큼 저축하시라. 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외의 자산으로 당연히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너무 조급하지 마라라는 얘기 혹은 장기 플랜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직장은 제가 말씀드린 직장은 꾸준하게 급여를 높이면 투자 수익이 약간 낮아도 돼요. 노후 준비는 빠르게 조기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려는 조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부자들의 마인드에서 바라봤을 때 경계해야 되는 함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변동성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거는 좋은 변동성을 타면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죠. 네.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드렸지만 안 좋은 변동성, 손실이 나는 변동성을 타게 되면 내 자산이 부자가 되려는데 오히려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리효과를 우리가 잘 아시는데요. 복리효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복리효과는 뭐죠? 초기에는 복리효과가 사실 크게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변곡점이 지나면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 7%의 수익률을 낸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연 7%. 처음에는 얼마 안 되죠. 네. 복리효과가 쌓이면 올라갑니다. 이거를 한 30회차가 됐을 때 쪼개봤어요.
그러면 같은 7%가 움직일 때 40%, 50%, 60%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나중에 복리효과가 쌓이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의 그릇을 키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의 투자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된다. 투자 습관을 꾸준하게 적정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정성, 변동성을 관리하는 투자 습관, 그래서 적정 수익률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큰 자산이 만들어졌을 때도 우리가 적정히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제가 부자들의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내가 미래 부자가 된 것처럼 투자 습관을 만들고 내가 큰 돈이 생기면 사실 그때는 10억이면 5%가 500만 원입니다. 그죠? 네. 5%가 500만 원.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10%면 5천만 원입니다. 네. 5%면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시간을 살아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자기를 컨트롤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하루에 7% 떴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하루 투자하고 운 좋게 그러면 그동안 안 해야 되는데 또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시간을 사라 아니면 자기를 컨트롤하라. 그런데 이렇게 한국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처럼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장이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운 좋게 우리 편다스 아나운서가 하루에 7% 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일 또 10%의 기대 수익률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변동성을 그럼 놓친 것 같은 이게 바로 그 포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은 상승의 변동성도 있고 하락의 변동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의 변동, 지금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지금의 추세면 금방 다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오른 적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우리 미국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런 데의 심리를 관리하려면 내 투자 심리, 수익이 난 거를 사실은 잘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심리는 어떻죠? 일반적인 심리? 일반적인 심리는 손실을 나면 잘 버텨요. 그죠? 수익이 나면 오래 못 버팁니다. 네. 근데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보통 일반인들의 계좌에는 주식 종목에 파란색이 많잖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그죠? 수익 나는 종목들을 오래 갖고 가고 손실 나는 종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신 취지의 답변이라면 수익 나는 것을 잘 갖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손실 나는 걸 빨리 털어야 된다. 이거를 네.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된다.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익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좀 귀결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익절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지표나 시그널을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지? 네, 사실 그걸 어려워해서 도파민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와 시그널을 보면서 좀 기준을 삼아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시그널은 뭐 다양할 텐데요. 네. 다양할 텐데요. 글쎄요. 크게 바라보면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을 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시장이 변하거든요. 변하는 지표들을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 기업 이익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걸 팔로우업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접 투자나 ETF 투자나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보면 개별 종목까지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개별 주식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이익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 그거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시장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내려올 때하고 저점에서 올라갈 때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공포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포커스는 아무래도 이제 과열 지표가 어느 정도 식어주는 시기를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열주표가 지금 시기에는 다소 좀 식어주는 시기를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우리 연령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뭐 30대도 있고, 뭐 70대까지, 요즘에 뭐 100세 시대도 되니까요. 각각 글쎄 황금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험적으로 보세요? 예, 제 책에서 쓴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행복한 투자의 성공 법칙인데요. 행복한 투자 그리고 투자의 성공 법칙 뭐 이런 건데요. 행복한 투자의 어떻든 기본은 저는 투자라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투자인데 네. 하다 보면 이제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생긴단 말이죠. 손실 이런 것들은 사실 손실 항상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감내한 수준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건 뭐냐면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얼마나 갖고 가느냐라는 것 같아요. 내 자산에서 내 투자 자산의 비중. 사실 이제 내 투자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 사람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공격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 행복하지 않겠죠. 수익 날 때는 행복하지만 손실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내 자산의 주식 비중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사실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특히 내가 급여가 있고 직장을 다닌다.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손실이 나면 더 투자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대별로 보면 우리가 젊은 세대일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종의 뭐 바벨형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뭐 채권 뭐 혹은 다른 상품을 투자하면서 주식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뭐 이런 전략.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전략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표 보니까 테니스 얘기도 좀 있네요. 최근에 테니스도 또 우리 전 국민이 좀 핫했는데. 네. 사실 이제 테니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여기 놓은 건 뭐냐면 우리 찰스 앨리스의 책을 보신 분들 이제 계시신 분들 있는데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테니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면 그 아마추어들은 공격을 해서 이기려고 하죠. 네. 그죠? 공격을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사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운동도. 다른 운동 프로들은 실수를 줄여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골프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레벨업이 되면 내가 실수를 줄여서 승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되는 법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사실 투자의 성공 열쇠도 실수를 줄이는 데 있다. 아까 제가 변동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 성공의 기회는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찰스 앨리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노린다면 실패를 각오해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참여자가 증가하고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종목 선택의 한계가 자꾸 노출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한마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장기 목표, 아까 자산 배분 말씀드렸잖아요. 재무 설계,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인덱스 펀드 사고 본업에 충실하라. 네. 예, 제 책의 주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벌었으면 맡기고 본업에 충실해라. 뭐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전 이게 궁금해요.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성공 법칙이란 뭘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인데요. 아까 행복한 투자 그리고 투자의 성공 법칙. 저는 투자의 성공 법칙을 복리 효과에서 핵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 효과 한번 그래프 보시면 우리 복리 효과라고 하면 초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컨벡스하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1차 함수.
옵션을 아시는 분들은 옵션의 페이애프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가격이 있다가 내가격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격히 켜지죠. 우리 주식의 그래프도 뭐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삼성전자의 월봉인데요. 삼성전자가 IMF 때의 횡보를 5년 넘게 하다가 1년 만에 10배가 납니다. 네. 이 어떤 이런 속성, 여러분들이 수익 날 때 그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면 수익 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뭐 이런 얘기 혹시 모소 대나무라고 아시나요? 모소 대나무요? 한국에 있는 건가요? 이 중국에 있는 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훈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요.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3cm 자랍니다. 3cm. 대나무가 원래 엄청 빨리 자라지 네. 않나요? 모소 대나무 3cm 자라요. 오. 5년째 된 다음부터 일주일에 30cm씩 큽니다. 6주 만에 15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나의 투자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베이스가 깔리면 성공의 길은 언제든지 열린다. 우리가 물에 끓는 온도 100도를 얘기할 때 사실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네. 않아요. 100도가 될 때 끓는다.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처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정 정도 자기의 레벨이 쌓일 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성공 곡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꾸준하게 준비하고 꾸준하게 내 원칙을 실천할 때 혹은 투자에 있어서도 건전한 투자 습관을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대열 부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축척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또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행복한 투자의 성공 법칙. 우리 투자 왜 하냐? 성공하기 위해 한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양한 우리의 최근에 참 우리 참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이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이윤희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부천지점 이윤입니다. 요즘 달리 보입니다. 네, 오늘 조금 메이크업 쌤이 좀 달라. 머리가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시원한데요.
자, 오늘 우리 장 드디어 편풋의 약발이 다 됐나 싶을 정도로 일단 너무 슬픕니다. 근데 아직 뭐 3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도 오랜만에 파란불 켰는데요. 오늘 양시작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소폭 매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래도 음. 바닥에선 조금 올라왔어요, 지수가. 그래요? 좀 네. 줄이고 있나요? 네. 1% 미만으로 네. 하락하고 있어서 자, 오늘은 주로 이제 하락하는 업종들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자,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시가총액 1등과 2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주식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하락에 견인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오늘은 주도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하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위 종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정도 빨간불 켜놓고 있고 대부분 파란불 켜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왜 약세를 보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연일 신고가 경신한 부담도 있고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세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요? 네, 의약품 그럼 오늘 관세. 네. 바이오 업종도 안 좋나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1.2% 밀리고 있고요. 개별 이슈 외에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한 다다음 주죠? 이번 달 29일부터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데 이쯤 되면 관련된 종목들 업종도 움직여야 되는데 관련돼서 카지노, 호텔, 화장품, 면세점 등등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무비자 시행이 29일부터 9개월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7%, 6% 상승하고 있고 GKL도 오늘 5.9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화장품도 조금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파라다이스 호텔 관련해서도 면세 쪽에서도 오늘 빨간 불 켜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양민해운과 1.9조 원 컨테이너선 공급 계약이 맺어지면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에서 유일하게 좀 빨간불을 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푸드가 이제 유행을 타고 있는데 캐대언 열풍에 이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진 개선 기대감에 오늘 빙그레와 농심, 삼양식품이 오늘 빨간불 보이고 있고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 강하구나. 전반적으로 증권금융업종은 어때요? 최근에 증권주 꽤 괜찮았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증권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주도주까지는 아니겠지만 괜찮았던 상승폭을 확대했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은 듯한 모습인데 자, 전반적으로 오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글로벌 시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이런 소비 지표나 소매 판매 지표를 좋게 해석을 하진 않거든요. 좋게 나오면.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반영이 되었고요. FOMC 앞두고 세론 물량이 조금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하락 요인에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나온 뉴스로는 미중 합의, 미중 오랫동안 갈등이었던 틱톡 미국 사업이 이제 오라클에 매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모비데이즈 같은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조금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LNF가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의 목표가 10만 원 내놓으면서 오늘 2차 전지도 조금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LNF가 타겟 프라이스가 10만 원이에요. 지금 LNF 차트 한번 볼까요? 현재 가격이 얼마죠? 업사이드가 그럼 얼마나 있는 거지? LNF? 오늘 LNF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거의 9.1%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77,900원인데 대략 23,000원 룸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의 30% 러프하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네요.
근데 전 궁금한 게 FOMC 내일 오전에 이제 네. 결과 나오는데 새벽 3시. 네, 근데 네. 아직 금리 인하를 할 거란 기대감도 남아 있고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확정인데 왜 벌써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미리 다 관망세인가요? 네. 미리 조금 다 반영을 해준 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한국 증시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미리 나타나주지 않나라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빨간불을 나오면서 오늘 그냥 빌미로 조금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해 보면 추석을 앞두고 우리 장이 대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새벽 3시죠? 네, FOMC가 있습니다. 자, 점심 먹고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희 당사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이젠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단기 국채금리를 살펴보자라는 레포트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S&P 500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기준금리가 급락을 할 경우에는 S&P 500 뉴욕 증시가 부진했다는 그러한 지표가 나왔고, 하락폭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반대로 인형물 국채금리가 완만히 오르거나 안정이 되면 뉴욕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도 나왔는데요. 이제 악재 시나리오는 연준이 25bp 인하나 동결을 해서 다음번에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거나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나오면 인형물이 이제 급락을 하고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고, 호재 시나리오는 50bp 인하, 과감한 인하를 해야 연준이 의도한 보험성 인하가 될 것이고, 이 인하가 유동성 장세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다성 씨, 복귀해 보면 우리 시황에 나왔던 분들 지난주부터 FOMC 이후에 세론 분위기가 향상될 네.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간간히 들렸었는데 실제로 뭐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자, 이윤희 PB 남은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오늘 일정은 18일 한국 시간 새벽에 FOMC가 나오고, 오늘 오후 11시에 경기 선행지수 미국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일정이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있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9월이 조금 변동성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무비자 시행이 29일부터 9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일정 맞춰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고, 글로벌 이슈를 떠나가지고 한국은 지금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4천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도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으니 이렇게 오늘처럼 하락하는 장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수가 오르고 내 계좌에 포모가 있었던 분들은 지금의 약한 조정을 또 한번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기없이 오는 그 시간, 자,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승자 독식 시기 분산입니다. 승자 독식 시기 분산. 분산. 네. 주도주들은 계속 갈 것이고, 그렇지만 추석 연휴 앞두고 할로윈 앞두고 이 주도주들을 시기를 분산해서 투자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윤희 PB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스타일도 좀 바뀌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앞머리 깠는데 예쁘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네. 장이 뭐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 이윤희 PB가 말씀 주신 승자 독식, 하지만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간밤 새벽, 내일 새벽이죠. 18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결과, 더 나아가서 30분 뒤 새벽 3시 반에 발표되는 파월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유심히 보는 그런 장이 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윤희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나는 뭐 편풋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약간 기스가 났지만 뭐 여전히 한 2번 틀리면 이제 안 물어보려고. 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저 오늘 이윤희 PB의 말을 빌려서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다. 4천까지 무난하게 간다. 그래서 내일은 간다. 내일은 간다. 네. 그럼 내일 갈 거면 오늘 오후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이 있고 업종이 있다면 유심히 한 번 더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편풋을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틀리면 진짜 안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두 번 틀리면 아. 이제 편풋 이벤트는 끝나고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